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처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번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심판 절차의 청구 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기억번은 제3자 빠져야 되지 제3자에게까지도 얘기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은, 자,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예, 당연한 얘기고요. 자, 제3자 보호 조치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죠. 소송 참가랑 그 다음에 재심 청구를 인정해 줍니다. 이게 다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1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만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도 있다. 네. 자, 하나 더 추가 의견 제출. 줄 두 가지가 나오고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자, 45번 갈게요. 1번. 행정 개입 청구권은 현행법상 의무이행 소송 없다. 자, 의무이행 소송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처분의 근거 법규가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 재량이 0으로 수축하지 않아도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권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고 봐야 되겠죠. 3번.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아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모든에 X 쳐주셔야죠. 모든. 자, 헌법은 크게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정권적 성격을 갖는 게 있는데, 자,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이건 원래서부터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도, 사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인간에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권리라고 그래요. 인간.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고, 이거는 국민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예요. 국가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우리가 실정권적 기본권이라고 하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헌법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는데, 주로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 자연권적 기본권의 대표 선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이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회권이에요. 사회권. 자, 사회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정권적 기본권을 사회권적 기본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보통 근대 사회에서 성립이 된 겁니다. 근대. 이거는 현대. 예, 정부가 개입된 이후로 현대에서 주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뭐 지금 개인적 공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통 그러면 자, 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이 우리가 개인적 공권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냐? 자,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이 사회권적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개인적 공권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었을 때 가능한 거죠.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었을 때. 자, 여러분, 사회권적 기본권은 우리가 흔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나한테 병원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사회보험법이라든가 사회보장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헌법상 내가 사회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에 있는 모든 기본권에 의해서 공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자,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공권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도출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려면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은 혹은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구체화되지 않아도 재판상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사회권적 기본권, 실정권적 기본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4번 가겠습니다. 자,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규뿐만 아니라 관계 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또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됐어요. 자, 45번은 세 가지가 왜 틀렸는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권력 관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 자, 특별 권력 관계에는 주로 국가와 국민, 뭐 군대와 군인, 교도소와 수용자, 뭐 이런 관계가 특별 권력 관계예요. 특별 권력 관계. 자, 그리고 특별 권력 관계는 전통적으로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적용된다. 그래서 가장 판례상 많이 나오는 것은 무슨 교대죠, 교대. 예, 교대. 국립교대, 국립교육대학 학생 퇴학 처분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는 그거를 특별권력 관계로 봐서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관점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면 오늘날은 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46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판례에 의하면 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자,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1번서부터 틀렸네요. 자, 이거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죠. 사법관계. 사법관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합과
공사, 공단 좀 나눠줘야 되죠. 자, 조합의 근무관계, 공법관계라고 보고, 공사와 공단의 근무관계, 사법관계로 봅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특별 행정법 관계. 여러분, 특별 행정법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랑 똑같은 말이야. 특별 권력 관계, 특별 행정법 관계. 자, 특별 행정법 관계에서의 행위도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해당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게 이제 최근의 시각이고, 이건 무조건 맞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자, 국립교육대학 학생 퇴학처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판례에 의하면 농지계량조합의 그 직원관계, 조합의 직원관계는 공법관계고, 자, 특별권력관계라고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권력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자, 두 가지 판례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국립교대 퇴학 처분, 그 다음에 농지계량조합.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특별권력관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된다. 특별권력관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된다. 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1번 사례를 좀 읽어봐야겠네요. 자, 국립교대의 교수회는 학칙에 의거해서 징계권자인 학장의 요구에 따라서 교내 가격시 등에 가담한 자, 갑 학생들에게 징계 의결을 하였고, 피고가 위 징계 의결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교수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자신에게 위 징계 의결 내용의 직권을 조정할 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찬반 토론을 거쳤으나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일자로 원고에 대한 위 교수의 징계 의결 내용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하여 퇴학 처분을 해야 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학생을 퇴학 처분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교수회에서 표결을 하지 않았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특별권력관계 목적에서는 법률의 근거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된다. 틀렸죠? 오늘날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특별권력관계에서 자, 법치주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것은 자, 법치주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기본권 보장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사법심사를 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의 근거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특별권력,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고 법률 유보도 지키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이거 다 지켜야 돼. 동그라미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 1번에서처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되는 일은 없죠. 그렇죠? 오늘날은. 2번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 양정은 징계권자인 땡땡교육대학 학장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자, 교수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 징계 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형사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은 판사가 내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장이 그러니까 학장이 징계를 할지 안 할지에 관련해서 일단 교수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긴 해도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요건을 해도 결국 징계 처분을 할지 말지는 학장의 재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로 본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교수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어쨌든 징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학장에게 있다. 그럼 학장에게는 재량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징계 처분은 재량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죠. 2번. 3번.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관계법령 또는 학칙상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효과재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재량설. 자, 이거는 뭐냐면 재량행위와 관련한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느냐에 따라서 재량인지 기속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침입적 성격의 처분을 할 때는 이거는 기속이라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적 처분을 할 때는 재량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냥 다른 건 보지 않고 이 효과만 보는 거예요. 효과 재량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침입적인 효과를 내면 기속, 수익적 효과를 내면 재량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징계 처분은 침입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당연히 침입적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 처분은 기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침입적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 되셨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땡땡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국립대학교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법 집행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이 가능한 거죠. 정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48번 또 국립대학교 그 학생이에요. 자, 똑같은 사례고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국립대학교 재학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이므로 퇴학처분은 행정증수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 제기할 수 없다. 사법심사 가능하고 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번 틀렸고 2번. 정학처분이나 퇴학처분은 학내 소유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고 되는데, 자, 퇴학처분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자, 여러분,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를 따지게 되면 실질적 관련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실질적 관련성을 따져야 되는데, 학내 소유라는 얘기는 이제 집회 같은 걸 좀 많이 이게 정확하게 제가 그 판례가 아마 무슨 등록금 문제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등록금 문제였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심하게 데모했던 학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학생을 퇴학 처분한 건데, 이게 부당결부 금지, 그러니까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퇴학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친구의, 그런 학내 소유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이다. 라는 부분이 틀렸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건 처분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똑같은 거죠. 아까 거랑 똑같네. 기속이죠, 기속. 자, 그 다음에 4번. 4번. 학교장의 징계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한. 자,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죠. 위에 사례에도 있지만, 정학 처분을 하고, 또 일부의 학생에게는 정학 처분을 하고, 그 중에서 평상시 성적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저조하다는 점에서 또 그러니까 퇴학 처분을 했어요. 퇴학 처분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시 가담자 중에 일부에게 정학 처분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퇴학 처분을 한 거하고 이 두 가지를 동종 사건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어떤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했으면 그 다음 학생도 정학 처분을 해야지 왜 퇴학 처분을 했느냐. 그건 자기구속의 원칙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구속의 법리랑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좀 일부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학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하고 한 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평상시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징계 대상인 다른 학생들과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퇴학 처분 자체는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하고 5번하고 9번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는 위법하다. 같이 시위를 주도했는데 한 학생은 정학을 하고 또 일부의 학생들은 정학을 하고 일부의 학생들을 퇴학을 한 거는 평등한 조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자기구속의 법리까지 이끌어내기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동종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구속의 법리까지는 힘들더라도 평등원칙에는 반한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판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찾아서 한번 좀 보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간혹 판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행정법의 1번 원칙 쪽에서 보면은 통치행위 쪽에서 보면은 뭐 수도의정 판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의 흐름과 내용 자체가 디테일하게 나오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권력관계를 대표하는 판례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리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 것까지도 조사가 필요한 그런 판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4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곡물과 관련한 자, 4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 옳지 않은 걸 곡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자,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 차도와 인도 사이에 경계턱을 없애고 건물 앞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 통로를 개설한 경우에 인도 부분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특별 사용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이것도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면, 그러니까 공유수면이 이제 땅이 된 거죠. 하천이 땅이 된 거야. 공용폐지가 없더라도 곡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함으로 민법상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국공유 소유의 재산, 국공유 재산은 크게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 이 일반 재산을 다른 말로 잡종 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이 행정 재산이 이제 곡물인 거죠. 곡물. 근데 행정 재산은 행정의 목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행정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제 그 국가나 공공기관의 소유를 우리가 일반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이 행정재산이 영원불변 행정재산이고, 일반 재산이 영원불변 일반 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이 일반 재산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용폐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행정재산이 일반 재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공용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어. 자, 그리고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되어서 일반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면 취득하게 되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현재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가 되면 일반 재산이 되고, 일반 재산이 되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공유 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면 공용 폐지가 없더라도, 여기서 틀린 거예요. 공용 폐지가 되어야 행정재산이 일반 재산이 되는 거지. 지금 공유 수면이 아니라고. 공유 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천의 일부가 땅이 되었다고 해도 역시나 공유 수면입니다. 뭐가 되지 않는 이상?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주체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가 공용 개시된 이상 토지 소유권의 기회에 도로 부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가 공용 개시된 이상 도로 부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러분 뭘로 봐야 돼요? 공용 개시로 봐야 돼요. 공용 개시. 그러니까 공용 폐지냐 공용 개시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공용 개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일반 재산이 공용 개시되어 행정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인 소유의 것도 공용 개시가 되면 행정 재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4번 읽어볼게요. 4번.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 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을 위해 개발 또는 관리 보존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개발 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말미암아 발생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공용 개발을 합니다. 도로를 공용 개발하는데 그러면 도로를 공용 개발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지하도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지하도를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도로를 전면으로 여러분 폐쇄하나요? 폐쇄할 수도 있고 전면으로 폐쇄할 수도 있고 그 길을 조금이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뭐 통로를 좀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 지하철 공사하는데 그 옆길로 막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용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이제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자, 두 번째 줄에 개발 또는 관리 보존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하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국민들이 이용할 그게 없으니까 지나다니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적법한 개발 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지하도를 내가 지하도를 여기 이 길을 항상 걷는데 지금 지하도 공사를 하느라고 내가 과거처럼 편하게 이 길을 걷지 못한다.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희생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50번 가겠습니다. 50번. 자, 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천 저명권. 여러분, 저명의 동그라미 치고 저명이 들어가는 것은 다 뭡니까? 특허죠, 특허. 특별히 너만 해.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랑 저명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저명이라는 게 독점적 사용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만 해. 즉, 독점적으로 사용해. 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천 저명권은 특허에 해당하는 거죠. 하천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채권은 이건 민법상 개념인데 채권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정인. 이 특정인을 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무자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상대가 있는 권리야. 상대가 있는 권리. 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에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대세효라고 합니다. 대세효. 쉽게 얘기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하는 거고 물권은 세상을 향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 특허는 뭐냐? 특허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특허를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는 특허를 내준, 즉 점용 허가를 내준 행정청에 대해서 특정 상대가 있는 권리니까 채권은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자, 내가 상대 그 행정청으로부터 이런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모두는 나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허가를 내준, 그 특허를 내준, 여기서는 하천 조명권을 내준 관리 주체에 대하여 하천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특별한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불과한 것이다. 그럼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 제가 이 커피를 지금 마시고 있으면 이 커피의 점유를 민법상으로 해석하면 이 커피를 점유를 통해서 이 커피에 대한 물권을 제가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커피를 가져가시면 제가 그거 제 겁니다라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한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상준 씨한테 10,000원을 꿨어. 그러면 상준 씨는 나한테만 주장을 해야 돼. 10,000원을 갚으라고. 그러면 나는 채권자가 되는 거야. 근데 특허권을 행사했어? 그러면 내가 특허를 내줬어. 그러면 나한테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채권에 해당합니다. 특허는 상대가 있는 권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죠. 별표 지시고 2번.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자, 일단 묵시적 의사표시도 해당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일반 재산은 그렇지 않은 재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 근데 이 건물을 지금 고양시청으로 썼었어. 그런데 고양시청이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이사 갔어. 그러면 이 A라는 건물은 행정재산이에요? 일반 재산이에요? 모른다는 거야. 공용폐지를 하면 일반 재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일반 재산이 되고, 바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용폐지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용폐지를 해야 그 순간 일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이거라는 거야. 기준이 이거라는 거야. 공용폐지.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2번 틀렸어요. 있었다고? 2번은 맞는 거죠.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고양시청이 일로 이사 왔어.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소가 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자리에. 그러면 이거는 역시나 계속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여기 시청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일반 재산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여기 되지 않는 이상은. 자, 3번 보겠습니다. 공용용물의 일반 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 보존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죠. 공공용물의 일반 사용은 자, 공공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국유 하천 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계 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자, 국유 하천 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계 시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이 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한데, 하천같이 자연적으로 공공으로 사용될 수밖에, 이건 누가 봐도, 저 하천은 누구 소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자연 공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51번. 자, 51번.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이 그 이후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 상실하였다면,
자, 국유재산법상의 용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곡물로서의 성질이 소멸된 똑같은 말이죠. 용도 폐지해야 돼. 그러니까 공용 폐지를 해야지만 하지. 여기 두 번째 줄처럼 용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공용 폐지는 똑같은 말이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자,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 자, 공공용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의 공공용 재산의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법률상 이익이 보호돼야 한다. 나는 맞는 말이죠. 자, 이건 예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고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 사용과는 별도로 특정 부분을 유형적 구종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 사용은 독점적 배타적일 것을 요한다 라고 했는데 그건 또 틀렸어요. 여러분 그 옆에다가 여러분 이것도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자, 병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병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 좀 운전하고 가다가 그 옆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어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로 조명 허가를 냈을 거야.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근데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은 사람도 해당하는 조건에 맞게끔 조명하면 되는 거고 사용하면 되는 거고 아까 지하도 공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사람도 지나다닐 수 있으면 지나다닐 수 있는 거고 영화 촬영을 해서 일정 도로를 이렇게 점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길이 또 있으면 그 길 쓰면 되는 거죠. 뭐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마라톤 대회 열리는 그 뭐 1, 2차선은 마라톤 쓰고 옆에 도로는 또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존도 가능한 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어야만 그것을 점용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51번의 답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점용과 일반 사용이 병존이란 말이 좀 어렵나요? 공존, 똑같은 말이에요. 공존. 그쵸? 함께 사용한다.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사용과 점용은 공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허가는 특허죠. 특허. 강학상 특허입니다. 라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마번 보겠습니다. 마번. 자,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맞죠? 이거는 변상금 부과 처분은 공법관계죠, 여러분. 변상금 부과 처분은 공법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거죠. 자,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 무단사용. 자, 무단사용이 잘못했어. 그래서 제재적인 성격으로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월한 행정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공법관계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무단점유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 그럼 그 부당한 이득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그 사람을 제재한 게 아니라 네가 가져간 이득이 있으니 그 이득을 다시 돌려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변상금도 부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변상금은 잘못에 대하여서 징계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가져간 이득은 다시 돌려줘라라고 동등한 지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52번. 자, 1번. 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한 개소에 한한다. 예, 맞는 거고요. 자, 주소지는 한 개예요, 여러분. 주소지는 한 개. 두 번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대리행위 요건 뭐 이런 것들은 자,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이것도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민법보다는 행정법이 좀 딸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딸렸다, 늦었다, 늦었다. 민법보다는 행정법이 좀 늦었어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법을 준용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기술적인 요건이라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효력 발생 시기, 예. 효력, 뭐, 기한, 이런 것들은 다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신고로서, 이거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뜻이에요. 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락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냐, 라는 말입니다. 자, 뭡니까? 수리 요하는 신고죠. 수리 요하는 신고입니다. 주민등록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네, 이건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처분성이 인정된다. 건축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그 착공신고에 대한 반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불안한 지위를 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성이 인정이 되죠. 네. 잠깐 쉬었다가 53페이지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